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을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좀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11년차 공부방 원장으로서 아이들 특징 경력 15년 강사로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1년차 공부방 원장으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알게 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5가지 특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부모님들 학원을 보내도 성적이 안 오르면 이거 진짜 선생님이 문제인가? 학원이 문제인가? 커리큘럼이 안 맞나? 이런 생각 하시기 쉬우세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본 건요, 학원이나 커리큘럼보다도 그 문제가 더 앞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해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머리가 좋다기보다 머릿속 안에 그 구조부터가 다른데요. 이게 뭐 결국에는 머리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우리가 뇌를 다시 낳아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구조, 그 길을 터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구조를 만들어주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학습 플랜을 짜주고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아이를 완전한 완성품으로 만들어주는 건 좀 어렵습니다. 아이의 실력 향상이나 성적은 결국에 아이 안에 있는 힘이 바뀌어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5가지 공통점 딱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바로 오늘부터 실행하실 수 있는 방법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 우리 애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공부랑 성적은요, 지금의 그 상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습관과 방향성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구조를 잘 잡으면 후천적으로 정말 달라지는 아이들 많이 봤거든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첫 번째 공통점 말씀드릴게요. 일단 외우기보다 이해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말씀드리자면, 단어 외우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것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열심히 단어를 외워도 영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아이들은 보통 아는 단어도 많은데 우리가 리딩을 하다 보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야기의 흐름이 한 6줄, 8줄? 되게 짧은 글인데도 이야기의 흐름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문단이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거 앞이랑 뒤가 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사실 공부의 첫 단추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공통점은요,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빨리 풀고 그냥 정답 맞추고 빨리 채점 받고 끝내려고 하지 않고요, 굉장히 끈기 있게 출제자가 뭘 의도하려고 했는지를 직감적으로 봅니다. 이게 아주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혹시 오답이 나더라도 남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를 놓쳤구나. 내가 이걸 착각했구나. 이걸 캐치하고 이게 쌓이면 실력이 빨리빨리 올라가요. 반대로 실력이 잘 오르지 않는 아이들은요, 맞으면 끝. 틀리면 짜증나는 감정만 남고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의 성향일까요? 물론 성향도 있겠지만 훈련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주면 분명히 바뀌어요. 세 번째 공통점은요, 학원을 그냥 출석하러 오지 않고요, 잘 활용합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고 집중력도 좋고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피드백 받는 걸 기분 나쁘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고학년이나 중학생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가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께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가 스스로 뭐가 약한지, 우리 요즘에 이걸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이걸 스스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사실 학원에 잘 출석해서 조용히 앉아만 있다가 가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 다니는 것 같아 보이시거든요. 근데 성적과 실력 향상은 다니는 것보다 활용하는 것에서 올라가요. 여기서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건 간단해요. 학원 잘 갔다 왔어? 재밌었어? 라고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뭐 틀렸어? 선생님한테 어떻게 피드백 받았어? 라고 질문 하나만 조금 핀트를 달리 해주셔도 아이의 행동이 아마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4번째 공통점은요, 자기 통제가 잘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을 흔드는 변수가 바로 핸드폰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아예 핸드폰을 안 할까요? 그렇진 않거든요. 핸드폰을 아예 안 한다기보다는 지금은 할 시간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가정 안에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힘을 아이가 갖고 태어나는 걸까요? 물론 기질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건 아이의 의지로만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거예요. 휴식 시간이 20분이면 핸드폰을 할 시간을 몇 %로 분류할 건지를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핸드폰이라는 걸 완전히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이 더 커질 수 있고 요즘 같은 미디어 시대에 이걸 잘 다루지 못하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적절한 규칙과 규율을 정하셔서 그걸 잘 지키는 힘을 차츰씩 늘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번째 공통점은요, 수용적인 자세입니다. 수용적 자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이들이 만약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할 때 이게 다 같은 도움 요청이 아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데 이것만 도와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즉, 이 방법을 구하는 게 큰 차이인데요. 방법을 구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공부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약한 아이들은요, 엄마가 또는 선생님이 나 대신해줘 라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님이 제일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강사분들께서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이를 다그치거나 통제하거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꺼내서 말할 수 있게 계속 문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어려워? 어떤 부분이 어려워? 왜 이걸 틀렸어? 가 아니라 여기서 어떤 부분이 막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 하나만 같이 생각해 볼까? 짜증이 섞여 있는 말이면 안 되고요. 정말 진심으로 같이 방법을 하나만 찾아볼까? 딱 하나의 스텝만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이 마음이 다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짜증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럴 때 같이 짜증으로 맞대응하지 마시고 잘 다독여주세요. 아이들은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수용적 자세로 점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머리가 좋다는 게 아니라 구조를 잘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부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딱 3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플래너예요. 근데 이제 플래너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아이는 J 성향이 아닌데요, 저조차도 P 성향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는데요. 제가 진짜 신기하게도 저희 공부방 아이들 그 온라인 과제를 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몇 시에 접속을 해서 몇 시까지 학습을 하고 나가는지가 관리자인 제 화면에는 다 학습 이력이 남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숙제하는 요일과 시간이 똑같습니다. 즉 접속 시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시간에 일정하게 과제를 하더라고요. 반면에 숙제를 자주 안 해오거나 수업 시간에도 좀 적극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의 학습 플래너를 보면요, 접속하는 시간이 중구난방입니다. 어떨 땐 아침에 들어오고, 어떨 땐 점심에 들어오고, 어떨 땐 저녁에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플래너를 짜는 것 역시 연습이 필요해요. 강압적으로 너 오늘부터 플래너 짜서 계획대로 다 해라가 아니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 정말 미미한 양부터 조금씩 작은 성취를 이뤄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계획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엄마랑 아이의, 또 선생님과 아이의 그 기대치라는 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그 작은 성취를 어떻게 이뤄나갈 건지를 논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피드백을 딱 한 문장만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제 플래너 짠 거의 성취율 몇 %였어? 못한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2문장으로 매일매일의 조금씩 누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휴식도 계획을 짜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의 최대 집중 시간이라는 게 아이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그 집중 레벨에 따라서 집중이 끊기면 좀 쉬게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 오늘 1시부터 5시까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이 휴식 시간을 어떻게 설계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학습 플랜을 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만 잘 잡고 꼭 지켜야 되는 가정의 규율로 세팅을 해놓으시면요, 아이가 공부가
짜증스러운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구조처럼 하루의 루틴으로 흘러가게 잘 자리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공부 잘하는 아이의 5가지 공통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이 5가지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거 한번 추려보세요. 그래서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이번 주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요. 각 가정과 아이마다 가진 속도가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이 내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제대로 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준 하나가 생기면 엄마 또는 선생님이 아이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